자, 문학 오리진 B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논문을 보기 전에 자, 첫 번째, 자, 뭐부터 봐야 되냐면 자, 거기 신경님이라는 작가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자, 신경님이라는 작가는 자, 소시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민은 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님은 민중에 대해서도 자,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사고과정 가자. 두 번째 사고과정.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자, 우선 사고과정 보면 부조리한 시대현실, 산업도시화. 부조리현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 자, 그래서 산업도시화. 이때 산업도시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가난과 그 다음에 물질 문명. 지난 시간에 아마 물질 문명 좀 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볼게? 밖에 덥니? 아, 밖에 그리더. 자, 사회적에서 우린 가난으로 이거 어머나. 자, 산업도시화. 자, 그리고 가난으로 갈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사고할게요. 산업도시화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바로 부조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조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시민이 있는데 이 소시민은 자, 바로 농민과 도시노동자라고 했어. 농민과 자, 농민이 자, 도시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니? 자, 저 착취 때문에 가난하고요. 그래서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자, 농촌을 떠나게 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자, 이거 유랑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족이 해체되죠. 예전은 가족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시 노동자가 당연히 뭘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까? 그리움. 자, 이걸 우리는 향수라고 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따라서 자,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럴 때 태도 파트로 갈게요. 자, 태도는 긍정과 부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긍정은 기본적으로 희망과 극복 의지. 자, 그리고 부정은 자, 반대라 그랬어요. 희망의 반대는 절망. 자, 극복 의지의 반대가 체념. 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가? 자,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제목 볼게요. 자, 제목이 농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무라는 것은 우리가 농민의 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유사일에 농민이 행복하게 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가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농민들도 그리 뭐 행복하게 산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작품만의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의 이동과 마지막에 반어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내렸다. 거기다 세모 한번 쳐볼래? 자, 이거는 상승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강 이미지라고 적어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운동장 네모 한번 쳐보세요. 자, 운동장 네모 한번 쳐봐. 텅 빈 운동장. 우리는 자, 우리 동그라미. 그럼 우리 화자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지? 자, 이것은 우리 드러난 화자. 자, 명시적 표출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조금 진도 나갈 거예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 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분. 이 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화장의 의미가 있어요. 화장. 여학생들 이제 분칠하잖아요. 그치? 아, 그걸 분칠이라고 해야 되지. 야, 지금 파운데이션이란 말 안 쓰지? 쓰나? 여기도 얼굴에 뭐 바르니? 선크림 바르니? 아, 그렇구나. 선크림 바르고. 자, 화장.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울분일까요? 가난해서 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울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자, 소주집 네모. 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고전문법을 배울 텐데, 아니, 그 고전 시가를 배울 텐데, 고전 시가에서 자연에서 술을 마시는 건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세, 어떻게 보면 속세죠. 소시민들이 사는 곳.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술 마시는 거 기분 좋아서 마시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자, 술 우리가 세모 한번 잡아봐. 자, 술이라는 것은, 자, 적어볼게요. 바로 이제 가난의 한, 고뇌. 자, 고뇌를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요거 물결 쭉 쳐봐. 답답하고 고달퍼요.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지금 이거는 되게 어떤 자신의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세요. 자, 직설, 직접, 그렇지, 이렇게 적어봐. 직접 표현. 이런 게 선지로 다 나왔었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자, 장거리라는 것은, 자, 장거리 네모 적어봐. 장거리 네모. 이게 시장거리입니다. 시장거리. 시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문의기들 뿐. 왜? 젊은이들 다 어디 갔어? 서울로 도시로 간 거예요. 조문의기들 뿐. 그러면 왜 갔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여성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여성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자, 꺽정이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서림이 세모 잡아봐.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자, 거기 보시면 꺽정이는 울부짖는데요. 이 꺽정이가 누굴 얘기하냐면 임꺽정이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임꺽정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지? 조선 후기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탐관오리에 대항해서 도적대를 만든 그 도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임꺽정이. 그래서 이 임꺽정 우리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자, 오른쪽에다 저항이라고 쓰세요. 얘는 저항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인물이라고 보는 거야. 저항적, 적극적 이렇게 적어봐. 자, 그 밑에 서림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서림이 세모 잡으세요. 서림이는 말이지 임꺽정의 바로 밑에 있는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인자였는데 지가 살겠다고 임꺽정이를 밀고 합니다. 그래서 임꺽정이가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안위를 꿈꿨기 때문에, 자, 얘는 순응, 타협 이런 게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우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의 민중의 두 모습이에요. 민중의 두 모습.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민중은 저항하는 민중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이 두 민중의 두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얘네 둘은 역사적 인물이야. 역사적 인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자, 어떤 농민의 가난이 오래되었다. 농민의 가난이 역사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농민의 고달픔. 그냥 가난이라고 할게요, 쉽게. 선생님이 짧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 농민의 가난이 오래되었다. 오래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 이 조선 중후기 때의 인물을 가져오면 그때도 가난했었다. 자,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요거 물결 한번 쭉 쳐봐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물결 한번 쭉 쳐봐. 자, 요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자, 어떤 농민의 고달픈 삶을 보여줍니다. 농민의 고달픈 삶. 기억해. 농민이 고달픈 삶.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가난만 머릿속에 박아두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독백이지. 대화하는 거 아니지. 다른 누구와. 독백인데 의문형이 사용됐어. 발버둥칠도 무엇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니? 설, 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백, 혼잣말이에요. 독백은 혼잣말. 독백인데 의문형이 사용됐습니다. 선지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건 서리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발버둥치를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옆에다가 가난이라고 적어. 비료값도 안 나와. 가난.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 내모치세요. 쇠전이라는 것은 소를 파는 곳입니다. 쇠고기 할 때 그 쇠예요. 소.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내모치세요. 이 도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 머리를 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 도축하는 곳이야. 죽이는 곳인데 그 도수장 내모쳤죠. 이게 바로 울분의 최고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울분의 최고죠. 자, 도수장 앞을 와돌 때,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요거 가로묶고 별표 3개. 요거 가로묶고 별표 3개. 잘 보세요, 이제. 자, 7번 갑니다. 자, 10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얘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먼저 이걸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여러 가지 자, 어떤 수사법이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모순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모순은 패러독스와 아이러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모순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 모순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 첫 번째는 표현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에 대한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모순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의 모순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요. 상황에 대한 모순을 우리는 반어라고 해요. 한번 좀 들어는 봤죠? 그래서 들어봤지. 그럼 요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먼저 역설을 쌤이 좀 설명해 줄게. 자, 1번 역설. 자, 역설이라는 것은 자, 표현의 모순이에요. 자, 보면 자, 얘 하나로만 가볍게 갈게요. 나머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선제에 나오면 그때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여기까지 적어봐. 여기까지 한번 쭉 적어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됐어. 자, 먼저 표현의 모순이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호를 어떻게 했어? 오른쪽으로 나란히 놨잖아. 그치? 자, 그럼 보면 외롭다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 외로운 거 싫잖아. 외로운 거 부정이야. 고민하면 외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외로움을 좀 즐겨요. 선생님은 사실 히키코모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그 20대, 30대 때 선생님이 그 나만의 좌우명이 다이나믹 빈센트였어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선생님의 그때 당시 영어 이름이었어. 근데 지금의 이제 어떤 외국어 이름은 빈센트라기보단 사실 이제 흐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다이나믹 빈센트였어요. 그래서 쉬는 날은 무조건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건 경험이라기보다는 소비였던 것 같아. 맛집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 다 소비였던 것 같아.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남는 건 뭐냐면 그냥 SNS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진짜 경험이라는 건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그 경험이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나의 모토는 적당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과도한, 뭐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 다이나믹이 아니라 지금 소소한, 그래서 행복은 강도라기보다는 빈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가 되게 적극적이고 어떤 뭐 명랑하고 밝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걸 덜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관계도 좀 덜어내고 일상의 여러 가지도 덜어내고 많은 어떤 취미 이런 것들 덜어내고 보니까 이제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욕망으로. 근데 이게 덜어내니까 이제 내가 보이더라고. 이제 알겠어. 선생님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밝고 명랑한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은 되게 혼자 꽁냥꽁냥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T로 많이 봤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F가 나에게 맞는 것 같고, 그 뭐지? 야, 되게 활발한 사람을 뭐라 그러지? 활발한 사람 그 뭐야? 그 MBTI에서? P? P 맞아? P 맞아? P인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나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되게 조용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을 좀 즐길 줄도 알고, 좀 그래. 혼자 꽁냥꽁냥.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말이 많잖아. 옛날엔 더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험, 이게 수업 끝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말하는 상대는 가족들한테 좀 말하지, 거의 말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연락도 잘하고 그러는데 요즘 연락도 잘 안 해요, 선생님. 그래서 되게 이게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이 마음에 들어, 이게. 문제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더욱더 막 홀로 지낼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친구는 있어야 되지 않냐. 친구 있지. 근데 근처에 없어서 그렇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되지. 그리우면 전화하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자, 또 외롭다라는 건 또 일반적인 보편성으로 부정이야. 자, 그럼 황홀하다라는 것은 긍정이거든요. 자, 그럼 외로운 황홀한, 외로운 게 황홀할 수 있나? 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운 건 황홀할 수 없거든요. 이해가죠? 또 하나 볼게요. 나온 게 하나 더 있게.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결별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결별은 이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부정이죠. 딱 봐도. 어머나,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자, 부정이죠. 축복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서 뭐가 또 벌어지니? 표현의 모순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걸 무슨 법? 역설법.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이걸 우리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반어가 좀 재밌습니다. 자, 반어는 여기서 상황의 모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위아래 상황까지도 살펴봐야 돼. 지금 여기, 자, 두 번째, 반어죠? 자, 반어 볼게요. 자, 질문 던질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가난이지. 맞아요? 가난입니다. 자, 이게 딱 봐도 부정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 질문 던질게요. 우리가 처음 했던 거야. 가난하면 당연히 얘 마음은 어때야 돼? 슬퍼야죠. 이걸 보편성이라고 했잖아. 이별하면 어때야 돼? 슬퍼야지. 그치? 근데 가난한데 갑자기 얘 뭐래? 반응이 뭐야? 신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명이 난다. 결국 자, 여기서는 자, 긍정적 반응이 나왔어요.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별을 했는데 난 편히 지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별하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얘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우린 뭐니? 여기 자체에, 그치. 이 반응이 뭐의 모순이 되는 거야? 상황의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어는 대부분이 자 부정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나 반응 이럴 때 우리는 반어라고 하는 거예요. 진달래꽃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서 사람이 죽은데 나는 눈물 안 흘리겠다. 이거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참아내겠다. 이런 걸 반어라고요. 먼 날 당신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당신을 잊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게 다 반어법인 거예요.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님이 이별했거든요.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건 역설이에요. 표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반어라는 거 이런.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소에 선생님한테 반어법 되게 많이 써.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가끔 이제 시험 대비 됐을 때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 물어봐.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괜찮아요. 이게 다 반어법이야. 분명히 힘든데 괜찮대. 이런 거 다 반어법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자, 갑자기 힘들어 죽어요. 특히 거기에 도수장 앞으로 와. 도수장이 뭐였어요? 울분이 최고조로 될 때야. 그치? 근데 뭐예요? 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른쪽에다 반어라고 적어줘야 돼요. 반어법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 배우는 거예요. 반어법.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죠? 어깨 흔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마이리를 쏟아 밥.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흔들거나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극복의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냥 자, 반어를 쓴다라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밑에 핵심 정리 볼게요. 갈래, 자유시, 자, 그리고 농민시. 농민시 몰라도 돼요. 자유시만 기억하십시오. 자, 농민의 가난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소시민의 가난이 나오면 무조건 사실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난에 대한 얘기면 사실적. 이런 걸 영어로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비판적. 왜 비판해? 자, 화자와 작가는 그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치? 그 농민에 대한 연민을 느껴. 거기에 나오는 비판입니다. 자, 주제. 농민들의 한. 뭐에 대한 한? 가난. 그렇지. 농민들의 가난에 대한 한유입니다. 자, 특징은 서사적인 시사전개. 자, 그 역설적 상황이라고 했잖아. 밑줄 쳐. 역설적 상황. 자, 역설법이 아니에요. 자, 상황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반어가 뭐라고? 상황에 대한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은 반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자, 거기다가 반어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역설적 상황에다가 반어법. 자, 그 다음에 직설적 표현으로, 직설적 표현 맞죠? 아까 직설. 뭐 했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런 게 직설적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알람이지? 아니, 근데 전화 벨소리가 너무,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멜로디 이런 거 하지 않아? 그치? 아니. 자, 선생님은 내 전화 벨소리 몰라. 난 단 한 번도 멜로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몇 년간. 그래서 다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다 무음으로 해놔서, 내 전화 벨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해와 감상을 한번 가볼게요. 이 시는, 자, 적습니다. 농촌의 비극적 현실을, 농촌의 비극적 현실을 가장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1970년대 초 발표되었지만 작품 속 농촌의 현실과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이 시에서 농무라는 놀이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다. 즐거움에다 X.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가? 코너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지? 농무는 농민들의 분풀이의 형식. 자, 분풀이 물결 잡아. 공연은 끝나고
학교 앞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탈감. 자, 허탈감 물결. 그들의 삶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는 구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도 그들은 허탈감, 원통함, 울분을 안고, 다시 허탈감, 원통함, 울분을 안고 춤을 추면서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르게 되는데 바깥으로 빼봐. 바깥으로 딱 빼서 이 심 안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바로 적어봐. 공간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공간을 막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게 아주 단골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지닌 한은 신명으로 전환됩니다. 신명 밑에다 무슨 법? 반어법 이렇게 적어줘야 돼. 반어법.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명은 분노를 삭히면서 형성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따라서 겉으로 흥겨운 축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짓, 자, 그걸 얘기한다. 자,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요? 1, 2번만 한번 풀어보자. 1번, 2번만 틀려도 됩니다. 자, 시작. 자, 볼까요? 자, 1번 문제.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선 1번에 역설적 상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고요. 자, 정서를 직설적 표적, 맞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거 맞는 거예요. 직설, 직접. 3번에 보니까, 자,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맞는 선지예요. 시는 정서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시의 본질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른쪽에다 시의 본질이라고 적어봐. 자, 4번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동장부터 소주집, 그 다음에 장거리, 그 다음에 쇠전, 도수장까지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화자가 시적 대상. 시적 대상도 사실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농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대상에 대해서 추억을 떠올려. 추억 동그라미 쳐봐. 그럼 밑에다가 세 글자가 나와야 돼. 아, 요거 좀 사고 과정으로 볼까? 얘들아. 자, 추억에 대한 사고 과정을 볼게요. 추억은 우선은 과거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요. 이것이 회상으로 갑니다. 회상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찰과 회고. 그래서 이 회상 중에서 회고로 가고요. 이 회고는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돼요? 그리움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 과정이에요. 회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고와 성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찰은 나중에 강의하겠습니다. 어서 저렇게 말이지. 들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저 사고 과정, 즉 추억이라는 것은 그리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과거 얘기도 나와줘야 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농촌의 현실, 그치, 알 수 있다. 맞죠? 부정이죠? 자, 한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한이라 그랬어? 가난에 대한 한이라 그랬어. 한은 슬픔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래, 농촌 문제. 자, 농촌 문제 세모 잡아봐. 이걸 좀 멋지게 얘기할까? 부조리한 현실이야. 이게 부조리한 시대 현실.
부조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5번에 꺽정이와 서림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민중의 두 모습이라고. 그치? 정답은 3번이에요. 가부장적인 사고. 이건 아니에요. 가부장적이라는 건 뭐지? 바로 남성 중심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건 가부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가부장은 언제 때예요? 사실 조선 때죠. 자, 3번 볼게요. 이 시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농무의 역설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자, 두 가지 적을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자, 흥겨움. 이걸 시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명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이면적, 그 안에 속뜻. 자, 이것은 뭐죠? 바로, 울분, 절망,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럼 퍼펙트한 답안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이 시 꺽정이와 서림이가 등장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가볼게. 꺽정이와 서림이는 1920, 30년대에 걸쳐 연재된 홍명휘의 장편 소설 임꺽정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소설 임꺽정은 조선 명종조를 배경으로 소외되고 억압당하던 농민과 하층민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모순 세모. 자, 모순 얘기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사회적 모순? 부조리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렸지, 그지? 모순은 부조리한 현실이야.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 물결, 저항의식 물결. 됐어요. 그럼 아까 앞에 적은 걸 적으면 되는데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가자. 민중의 한과 울분은 역사적이다. 이렇게. 역사적이다. 좀 오래됐다는 얘기야. 민중의 한과 울분은 역사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민중의 두 모습입니다. 민중의 두 모습.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 시가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시를 볼게요. 다음 시는 좀 가볍게 좀 생각보다 지금은 좀 자세하게 봤어요. 이 농무를. 근데 이건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뒷시까지 할 거야. 뒷시. 자, 거기 보시면, 자, 이성부라는 시인이 나올 거예요. 이성부. 모든 시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시인들을. 하지만 선생님은, 자, 교과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주요하게 출제되었거나 아니면 다루어지는 그런 작가는 가벼운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시적 경향이라는 말이 있어. 시적 경향. 이 시적 경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주제를 나타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이 많이 반영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신경님은 소시민에 관심이 많다고 소시민에 관련된 시가 되게 많아. 대부분이야. 그 아닌 시들도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해서 얘기한 시도 있어. 갈대, 이런 시.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보편성으로 크게 본다면, 선생님도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 선생님의 시적 경향은 그냥 사랑과 이별이에요. 우울해. 사랑과 이별이야. 우울해. 자, 그런 게 바로 시적 경향이야. 그러니까 그 시적 경향을 알면 여러분들이 한 7, 80%는 알고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성부는요. 민중의 생명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민중의 생명력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중과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중의 생명력에는 당연히 어떤 태도냐면요. 예찬과 연민이에요. 무조건 예찬과 연민. 그렇죠? 민주주의는 지향입니다. 요 태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짱! 이거 하고요. 자, 민중 막 예찬합니다. 야, 생명력 대단해. 너희는 자, 힘내. 파이팅.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성부의 봄입니다. 봄을 한번 보시면
자, 봄은 늘 긍정적이에요. 나 바보 아니니? 나 방금 바보짓 했잖아. 파란색으로 봄 쓰고 나서 딱 이걸 바꿔서 파란색으로 또 동그라미 쳐. 예전에 선생님 분필 한참 할 때 선생님 색깔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색깔펜을 여기다 다 꼈어. 선생님 이제 글씨가 이런 이유가 사실 뭐 변명인데요. 사실 분필로만 한 20년 이상 강의했기 때문에 분필로는 예쁘게 써요, 선생님이. 근데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분필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다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빨간색, 파란색, 저희 뭐 초록색 뭐 이렇게 볼펜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어쩔 때 빨간색을 쓰고, 어쩔 때 파란색을 쓰고, 어쩔 때 노란색을 쓰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가까운 거 집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이 이만해졌어. 자기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를 줄 알았대. 그러니까 요만큼 중요하면 파란색, 요만큼 뭐 이럴 줄 알았나 봐. 선생님 그냥 가까운 거 집어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치? 가까운 거. 자, 봄입니다. 자, 이 봄은 여러분들, 참, 요걸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 선생님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3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맞아요? 그러면 저 봄이라는 것은 긍정이니까 저 봄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현재가 차갑다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봄이라는 것은 따뜻하다, 따뜻한 이미지죠. 봄은 따뜻한 이미지이면서 이것은 지향. 결국 자, 요 시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민주 자유가 합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이 시는 사실은 쭉 가면 그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근데 마지막 그 한 줄이 와, 그냥 감탄합니다. 무릎을 탁 쳐요.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때 너는 온다. 자, 먼저 제목이 봄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온다. 자, 탁 이렇게. 자, 먼저 2가지 보셔야 돼요. 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을 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닌 것을 너라고 얘기하면 의인법. 집에 만약에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다 의인법이에요. 그렇죠? 이름도 누구야? 라고 이름도 부르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다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되어 있죠? 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 그냥 뭐예요? 올 건데 조금 늦을 뿐.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여기에 바람은 긍정적인 거예요. 바람 거세다 실현으로 보면 안 돼. 왜? 힘들다는 것을 바람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흔들어 깨우면, 자, 바람 그냥 동그라미 잡아요. 흔들어 깨우면 눈을 비비며 봄, 너는 더디게 와. 어떻게든 와. 더디게 가로 묶어봐. 자, 이거 시어가 반복됐지. 한 번이라도 똑같은 게 나오면 거기다 반복이라고 쓰세요. 이제 지금 시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지? 조금씩 이제 쌤 이제 수업 방식이 익숙해져 가는 거야. 더디게. 자, 온다.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너를 보면 눈부셔라고 돼 있잖아. 그 눈부셔에 밑줄 치고 자기 이름 써. 자기 이름 써, 얘들아. 여러분들은 샤이닝해. 그러니까 자기 이름 딱 써, 눈부셔야 돼. 앞으로는 더 눈부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서.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랬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 너무 무서워도 소리 안 나오죠. 그치? 너무 좋아도 소리가 안 나요. 이제 그런 거야. 자,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알릴 수가 없어. 왜? 너무 좋아서.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이 마지막 행.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울컥. 선생님 이제 울컥. 이 마지막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제 온갖 시련을 결국 이기고 온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우리 성부형 정말 심어지게 쓰시네. 자, 핵심 정리 갑니다. 갈래. 자, 어디로 갈래? 자유로 가자.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자, 주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봄과 같은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를 봄과 같은 시대. 우리 뭐라고요? 민주주의. 그렇죠. 봄과 같은 시대에 대한 열망입니다. 열망, 신념. 특징 확고한 신념의 찬호죠.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단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적. 2번 대상의 의인화입니다. 대상의 의인화. 자, 채워 넣을게요. 이 시는 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신념하니까 신라면이 생각나네. 나 배고픈가 봐. 신라면. 막 침샘이 터지는데? 신라면 딱 떠오르면서. 자,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에 의해서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당연한, 당위라는 건 당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한 특성, 속성을 지닙니다. 그렇죠? 봄이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또한 겨울이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를 지니는 데 비해서 봄은 그치, 따뜻한 이미지죠. 생명의 소생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봄은 반드시 도래할 희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망 동그라미, 희망 동그라미. 이 시에서 화자가 너로 의인화시켜서 의인화 밑줄 그토록 기다리는 희망의 대상인 봄. 그렇지. 기억나? 희망, 지향 이런 것들 극복이 다 같은 말이라고. 그치? 자, 봄은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나 그가 평소 다루었던 작품 경향, 이걸 시적 경향이라고 했죠. 미루어 보아 민주와 자유. 그때가 독재거든요. 독재 시대. 박정희 때예요. 자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와 자유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민주와 자유를 몸으로, 그죠? 봄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당연함과 화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즉, 이 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신념. 그렇죠. 쉬 가볍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넘겨와요. 자, 시간 줄까요? 자, 1, 2번 한번 풀어봐요. 1, 2번. 자, 시작. 1, 2번 풀어보자. 자, 볼까요? 자, 1번 문제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의인화가 눈에 들어오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의 상징. 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 그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을 너무 고민하지 마. 상징은 그냥 비유 정도로 보셔도 돼요. 원래 상징과 비유는 다르거든요. 다른 건데 지금은 그냥 상징이 비유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나중에 추후에 구분시켜 드릴게요. 상징에 대해서. 자, 역설적 표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표현의 모순 없습니다. 3번이고요. 단정적 어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반복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어 반복. 더디게 더디게. 자, 2번에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야죠. 아무리 늦어도 봄은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 자, 이게 중요하다. 자, 3번 볼게요. 기억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기억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기억이 얘야. 거기다가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봄은 반드시 온다는 당위성. 이렇게 적어봐. 어려운 말 써보자. 봄은 반드시 온다는 당위성. 봄은 반드시 온다는 당위성. 이렇게.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는 이 시의 창작 시기와 관련된 글인데, 자, 이를 참고하여 화자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을 자,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린 단순히 알 수 있죠. 그냥 뭐만 적으면 돼. 민주주의 이것만 적으면 돼. 그치? 혹은 자유와 민주. 정확하게 자유와 민주. 선생님 제자 중에 민주가 많아요. 김민주, 이민주, 박민주, 주민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이름을 민주라고만 저장해놨다가 어떤 애가 쌤 건강하시죠? 잘 지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민주예요. 민주가 내 제자 한 20명이 넘거든요. 근데 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민주? 무슨 민주? 그랬더니 저 김민주예요. 생각해보니까 김민주만은 5-6명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학원 민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성까지 다 기록하는데, 자, 1960년대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이승만 정권이었거든요.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에 항거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박정희의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서요. 이러한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시기다. 이후 군사정권 체제가 고착화되고 18년 정도 이어집니다. 고착화되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불평등, 갈등, 인간소외 심화됐습니다. 점차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민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자, 그냥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그치? 자, 이렇게.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뒤에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가야 돼. 전문 강의 사부십고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문 강의 사부십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단어 테스트를 보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빡시지? 쌤 수요 원래 빡세. 자, 잠깐 쉬어요.